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대구에 이어서 오늘은 경북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제 대구 설명회 자리에서는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간 6조 원 규모의 달빛철도법은 정부가 형평성을 문제 삼아 끝까지 반대한 반면에 134조 원이 투입되는 GTS 사업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예고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 역사상 가장 큰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와 지역민이 바라는 지방시대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간극을 줄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8도, 청송 영하 11.7도 등 아침은 쌀쌀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봉화 9도, 청송 10도 등으로 막다가 오후부터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대비 잘 하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보됐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며 경북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탁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올해부터 안동형 안심식당 지정제를 운용합니다. 안동시는 선진화된 외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심하고 외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생활방역 3대 수칙을 실천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개인 접시나 집게 등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가 비치되거나 제공되는지, 살균되거나 포장된 수저를 제공하는 등 위생적으로 수저가 관리되는지, 그리고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나 위생모를 착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020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작된 안심식당은 현재 282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 표지판을 부착해주고 위생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에 정보를 게시해주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해 신규 안심식당 신청은 3월 시행할 예정이고요. 안동시청 누리집에 지정 기준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안동시청 보건위생과로 하시면 됩니다. 안심식당 지정으로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소개받고 이를 통해 안동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한낮에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는 건조합니다. 이 건조함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일정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10일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 행사가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 열립니다. 매년 5월 10일인 이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이 바다숲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을 상상시키기 위해서 해양 분야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 등 학술 행사도 함께 연계하고요. 포스코 국제관과 호미곶 광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미래 산업 차원의 보고인 바다숲이 황폐해지고 있는데요. 바다숲과 블루카본 조성 활성화를 포항시가 선도해서 다음 세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1도 낮은 3.5도, 습도는 64%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29일 울릉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 관내 봉사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추진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부 차원의 온기 나눔 범국민 릴레이에서 시작됐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혹한기인 1월에서 2월 중 시군별로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를 위해 떡국 꾸러미와 전, 나물 등 설 명절 음식을 만들고 가정으로 배달해 사랑의 온기를 곳곳에 나누었습니다. 울릉군은 봉사자들이 전하는 사랑의 온기와 희망의 빛이 우리 군 전체에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군의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죠.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에서 대구 지역 초중등 출품작 7편이 1등급을 수상했습니다. 미래의 교육 환경과 수업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번 연구대회에서 초등 1등급을 수상하고 시상식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를 한 남대구 초등학교 홍준성 교사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연구대회에서 1등급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가 매년 열리는 대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교실 수업 개선 연구대회로 불렸던 이 대회가 지난 2022년부터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회는 AI, 에듀테크 등 미래형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여하는 교사분들이 많으세요? 네. 지난해부터 그 전국대회 참가 자격이 확대되고 입상자 비율이 상향되는 등 대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올해 많은 연구 사례가 출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 출품된 1329편이 예선심사를 거쳤고 그중에 256편이 전국대회 출품해서 최종 152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서 그중에서 초등 1등급을 수상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시상식에서 초등 대표 우수 사례로 또 발표를 해서 많은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수업 내용 궁금한데요. 네. 저는 다이브인 탐구 수업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딥 시민 역량 기르기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네.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통해서 주도성, 창의성, 포용성, 지속성이라는 4가지 시민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4가지 프로젝트 학습도 함께 실천했는데요. 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고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 자치의 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군위 통합과 관련해서 촌락과 도시가 상호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보았고 마지막 4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탐구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4가지 프로젝트 다 지금 우리에게 참 필요한 또 지역에서도 필요한 그런 과제들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교육 신기술이 또 활용되기도 했다고요? 네. 지역 박물관 홈페이지나 국가문화유산 포털 등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VR, AR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그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려고 했고 예. 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설을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이 뭔가요?
네, 피지컬 컴퓨팅이란 빛이나 소리, 동작 등의 현실 세계 정보를 각종 센서를 통해 컴퓨터로 입력받아서 작동 가능한 물리적인 방식으로 출력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그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양한 값을 입력하면 그 결과가 하드웨어로 이제 출력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그러면은 이 남대구 초등학생들이 그 피지컬 컴퓨팅 이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시도를 했다는 거네요. 네. 예. 저희 학교는 일단 위치가 좁은 골목길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 보니 불법 주차나 안전 펜스 부족, 아니면 어두운 골목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지컬 컴퓨팅으로 스마트 차단봉을 만들어서 우리 등교 시간대에 좀 시간제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보거나 아니면 스마트 가로등을 만들어서 좀 위험한 골목 사고가 많이 나는 골목을 좀 빅데이터로 받아서 그런 것을 더 밝게 해보려는 등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좀 창의적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직접 우리 지역에 실천한다면 과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이게 완전 직접 실현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더 나은 지역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토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상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 이런 그 가상의 어떤 상상이나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에다 설치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한 특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이런 미래를 주도하는 시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의 상황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 좀 도전하고 창조하는 그런 주체적인 배움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뭐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의 어떤 시도지만 이런 방법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은데 수업에 대한 학생들 반응이 어땠나요? 네. 저는 이번 연구에서 학습자의 주도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아이들이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활동, 평가까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배움에 대한 몰입감이나 책임감 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 연구에서 저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학기 초에 비해서 주도적인 학습 역량,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또 배운 내용을 연결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등 4가지 측면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와, 그렇군요. 조금 전에 선생님 수업에서 활용했던 그런 교육 신기술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 에듀테크 활용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래 교육 더 달라지겠죠, 지금보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챗GPT나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에듀테크들을 활용한 수업이 현장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일단 교실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대구시내 많은 교실에서 1인 1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개인용 태블릿이나 아니면 크롬북 등이 있다 보니 다양한 에듀테크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기존 교육이 표준이나 평균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실천되었다면 이러한 AI 교과서는 AI 기술이나 메타버스 등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별 맞춤 또 다양성에 중점을 둔 좀 보다 차별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연구 대회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갔던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을 발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개인적으로 와 대단하다 관심이 갔던 어떤 수업 혁신 사례가 있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저와 같이 시상식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셨던 중등 선생님의 연구 사례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 선생님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학습 주제로 삼고 구글 트렌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네. 해결 방안 토의를 위해서
챗GPT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에듀테크가 활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등이다 보니까 초등에 비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그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역량이 좀 뛰어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특히 연구하신 선생님께서는 연구 교과가 영어였는데 이러한 환경 문제를 다양한 에듀테크와 접목해서 국제 문제 해결위원회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극을 받으셨겠는데요. 네. 네. 자, 교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 신기술들을 배우고 활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에듀테크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를 교실 수업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활용 역량 또한 함께 요구됩니다. 그렇죠. 네,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수업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의 이런 역량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학습 공동체나 교과 연구회 등 다양한 교사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례를 나누고 또 본인의 수업에 적용하시려는 노력을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달라진 신기술을 활용해서 또 수업을 더 다른 방향으로 만들려고 좀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학부모들은 또 이전에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다 보니까 달라진 교육 환경이나 미래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 훌륭한 미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OECD가 발표한 교육 2030에서는 더 나은 미래사를 위해서 학습자의 주도성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도성의 열쇠가 질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다양한 질문을 생성해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궁금한 것이 있어야 탐구에 대한 의지도 생기고 또 이것이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으로 이어지는 등 이런 학습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보거나 토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삶이나 관심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신다면 또 아이들과 또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답을 미리 말해주지 말고 아이들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에서 초등부 우수 사례로 발표한 남대구 초등학교 홍준성 교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방학은 자녀와 함께 다양한 또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인데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박나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겨울방학을 맞아 다음 달까지 학부모 교육인 겨울방학 가족 특강을 진행합니다. 6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교육에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집에서 자녀와 해볼 수 있는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 강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호야라는 식물인데 하트 모양에서 하트 호야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 되고 안 주셔도 돼요. 큰 막대 있죠. 요걸로 조금씩 덜어서 작은 막대로 물감을 조금 덜어서 붓으로 섞어서 여기에 1차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엄마는 요색으로 하고 물도 선생님 좀 섞을까요? 빨주노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하는 거야, 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덜썩구 성서계명대 근처에서 캔들, 석고방향제, 비누 등 다양한 공예 체험이 가능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정 대표입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클래스는 힙팟이라는 클래스고요. 힙팟은 힙하다의 힙과 화분의 영단어인 팟이 합쳐진 말로 나만의 예쁜 화분을 만들어서 식물까지 심어보는 클래스이고요. 반려식물을 키워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화분
화분 모양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 인테리어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화분에 이제 색칠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만든 화분의 식물에 이름까지 지어주면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식물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버려지는 화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화분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요즘 제로 웨이스트가 성행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캔이나 용기 같은 거에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거기에 식물을 심어서 이제 화분을 재활용할 수도 있어요. 학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 체험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겨울방학 가족특강에서 또 어떤 교육이 있나요? 네, 이번 겨울방학 가족특강은 총 230여 명의 학부모와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새해맞이 자개공예, 쿠키와 영양빵 만들기, 기질과 성격 검사 등이 운영됐습니다. 또 춤을 배우고 SNS에 챌린지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자녀들의 흥미를 반영한 신체 활동도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달서구에서 온 주민입니다. 오늘 화분 만들기 조카랑 같이 했는데 색칠도 하고 화분도 직접 심어보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예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앞으로 자주 좋은 기회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 달서구에 사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랑 방문을 했는데요. 방학 때 심심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 돼서 왔습니다. 오늘 잎밥이라고 화분에 물감을 색칠해서 식물 심는 거를 했어요. 되게 재밌어하고 잘해서 오기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교육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 방학에 좀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조금 더 이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0살 신유연이라고 합니다. 엄마하고 왔어요. 오늘 피시볼을 화분에 심어서 만들었어요. 모든 색깔의 골고루 색칠했어요. 이름은 피시라고 지었어요. 색칠하는 것도 재밌었고 화분 심는 것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거 많이 열어주세요. 학부모 교육은 매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매 활동마다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 인성과 예의 교육, 성장판 자극 운동 등 자녀 교육에 있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현정 평생교육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가족특강은 자녀들과 함께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 역시 학습하면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조금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체험형이나 참여형 그리고 상담형까지 심지추이형까지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74회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외에도 겨울이나 여름방학에는 방학특강, 그리고 5월에는 가정의 달 특강, 또 명절을 맞이하면 명절 특강, 주일이나 휴일을 이용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은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녀와 학부모님들이 모두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강좌를 지속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정된 자녀 교육서를 바탕으로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나 오늘처럼 가족 단위의 체험형 학부모 프로그램, 그리고 맞벌이나 여타의 사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TV 방송 특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님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즐겁게 소통하며 가정에서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진행돼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혁신도시에 대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대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구매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지역은행과의 연계도 부족합니다. 정주 여건 개선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서울과 인천, 분당 등 수도권에 가족이 있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전세버스도 10년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혁신도시를 떠나 일요일 오후 7시쯤 다시 혁신도시로 옵니다. 대구 혁신도시에는 껍데기만 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혁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 가운데 대구 기업과 계약액은 0.5%에 불과한 115억 원이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과 대구 경북에 지원한 연구개발비도 전체의 10%의 안팎이었습니다. 네. 2021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지역업체를 통해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한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동화되는 데에는 10년의 기간도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지역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겠네요. 네, 대구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의 구매 비율은 6%에 불과합니다. 전체 구매액 9,500억 원 가운데 지역 구매액은 600억 원 규모입니다. 예. 지역은행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구은행이 금고지기를 맡고 있는 곳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한국장학재단 두 곳뿐입니다. 지난 6월까지 대구은행을 이용하던 한국사학진흥재단도 경쟁 입찰을 통해 우리은행으로 금고지기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예, 나름대로 지역과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에너지 분야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 해에 20개 기업에 보조금 10억 원을 지원했고요. 이듬해에는 20개로 늘렸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도 2018년부터 의료 분야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역 산업계는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대구시와 시너지를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여야 한다. 네.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정보통신 분야 유망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도 매번 꼽히는 문제잖아요. 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대구 혁신도시 정주 환경 만족도는 65점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이고요. 예. 부산이 75점으로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 울산과 경남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교육 환경도 특히 열악한데요. 인근에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예. 자녀가 고교 진학 시기가 되면 머물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도 열악해서 중구나 수성구에서 출퇴근하는 비율도 높다고 하는데요. 네. 혁신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는 2개 노선뿐이고요. 배차 간격도 13분에서 17분으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러네요. 배차 시간이 워낙 길어서 한 번 놓치면 기다리기가 어렵고요.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째인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뭔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 이런 네. 얘기는 참 들을 때마다 답답한데요. 네, 혁신도시에는 10년째 출퇴근 시간만 되면 전세버스가
이 직원들을 직장 앞까지 태워주는 진풍경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죠? 네, 그런 차도 있고 예. 대구 시내를 도는 차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월요일 아침에 한국가스공사 정문에 가봤는데요. 사옥 앞에 대형 전세버스가 정차하더니 승객들이 내려서 한국가스공사 사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가거나 큼직한 보스턴백을 든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네. 주말을 보내고 이제 출근을 하는 네, 거군요. 월요일 날 네. 대구 왔다가 그 통근버스 타고 출근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른 오전부터 혁신도시에 등장한 이 버스들은 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것이고요. 예. 이날 한국가스공사 앞에 정차한 버스가 7대였는데요. 각산역, 기숙사, 서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에서 탑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혁신도시 내 한 공기업 관계자는 혁신도시에서 살아도 회사로 가는 버스가 워낙 적은 데다 불편해서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통근버스가 있으니 혁신도시에서 나와 살면서 지하철 등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불편하니까 직원들이 혁신도시와 더 멀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직원들 대부분 불만을 느끼고 있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교통, 교육 무엇 하나 제대로 완성된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직원은 교통 문제 때문에 도심과 동떨어진 외딴 섬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대구에 녹아들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특별 공급으로 받은 주택을 매각하고 떠난 직원도 상당한 편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구 혁신도시에 공급된 특별 공급 아파트가 1000가구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373가구가 매매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네, 경북 김천혁신도시도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했으나 저조한 가족 단위 이주율로 여전히 유정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료시설이나 산업용지 입주기업 숫자도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천혁신도시에도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요. 가족이 다 같이 이주한 비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평균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직원 과반이 혼자 살거나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옮겨온 건설관리공사와 법률구조공단은 30%대로 더욱 저조하다고 합니다. 네, 보육시설과 교육시설도 여전히 부족한데요. 명문으로 꼽히는 김천중앙고가 올해 이전 개교하면서 부족한 교육 인프라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편이고요. 의료시설이 특히 부족한데요. 1차 의료기관 16곳과 약국 5곳이 2만 가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해 준공한 2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 있지만 아직까지 개원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시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걸 숫자로 또 알 수가 있네요. 네. 예.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6년 이후 전체 평균 24.2%에 그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봐도 가장 높을 때가 평균 37% 정도로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펼치는 지역 상생 사업도 미흡한 수준인데요. 특히 김천혁신도시는 기업 입주율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천혁신도시 입주기업은 100개 정도인데 전국 10개 혁신도시 전체 입주기업 2,000개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입주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500개가 입주한 경남 혁신도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도시 대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박윤아 대경 ICT 산업협회장은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현실보다 중앙의 시각으로 급히 추진돼서 제대로 지역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2차 이전 때는 정말로 지역이 필요한 기업들을 선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박 회장은 대구 혁신도시의 조속한 지역화를 위해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서 공공기관들과 직접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하긴 하는 걸까요? 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총선 이후 발표할 계획인데요. 네.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비혁신도시까지 이렇게 확대하면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IBK 기업은행 본사 유치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산업 기반을 고려해서 금융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존 혁신도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 대구 경북 혁신도시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도 며칠 전에 그 평일 점심시간에 한번 갔었는데 예. 주변에 상가 공실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 상가의 공실이요? 네, 낮에 평일 정주 여건이 높으려면 교육 환경이 특히 중요한데요. 네. 이 동구 지역은 고등학교 시설이 특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지금 고등학교가 없다는 거죠. 네, 동구 지역이 특히 부족한데요. 사립은 거의 없고 공립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없고.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근처도 없고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 이 활성화 방안에는 시교육청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시뿐만 그렇죠. 아니라 이 교육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도 이 어떤 TF를 구성한 방식으로 어떤 참여를 해야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이 정말 필요하고 의료시설도 아까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 너무 부족하네요. 예, 그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병원이 하나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게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기관 또 의료기관에서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29일자 어제였네요. 종료됐고 30일 오늘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됐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은 보금자리론과 주택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비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종료됐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네, 아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모두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고 대기 중인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죠. 네. 그런데 지난해 1월 정부에서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출시합니다.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냐 하면요.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을 배제하였고요. 네. 일시적인 2주택까지 대출을 허용해 줄 만큼 대상도 아주 폭넓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 고정금리 대출이면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했는데요. 예.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정부에서 책정한 정책 예산이 약 40조 원인데 8월 말에 공급 목표의 90%에 달할 정도로 대출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예,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거의 7개월 만에 공급 목표의 90%를 달성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없었을 텐데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네, 전국 모든 부동산의 거래 증가의 한로가 되었었고요.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특례 대출이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 가계 대출 증가 원인으로 이제 거론되기도 했고요. 예. 급기야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의 일반형을 9월부터 판매 중단하였고 서민 실수요자의 우대형 대출만 실행키로 하였습니다. 이 우대형 대출 또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연소득 대상과 대상 주택을 9억이던 것을 6억 이하의 서민 실수요자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판매 중단과 남아있는 대출도 추가 규제를 가하게 되자 다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하면서 정부가 보금자리 대출을 개편해서 이제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022년, 23년과는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어 이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금융도 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였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이 정책적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즉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의 큰 부담인 만큼 정책적 주택담보대출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두 번째는 한정된 공급 여력은 서민 실수요층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대출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중산층은 배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장기 모기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좀 비하면 내용이 좀 축소됐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네, 많이 축소되었죠. 예. 앞서는 40조 원이었다면 이 보금자리는 공급 규모가 연내 10조 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조 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예.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 수요와 여타 정책 자금 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이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연소득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대상자의 주택 가격은 6억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에서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는 한 8천만 원씩 1억까지 확대하였고요. 예. 대출 한도도 많이 줄었는데 특례가 5억까지 했다면 이건 대출 한도가 일반적으로 3억 6천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예. 예외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의 대출 한도는 4억까지 확대가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조금 그렇죠. 더 혜택을 주는군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기본 금리는 4.2에서 4.5%이고 우대 금리는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게만 25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 가구에는 시중은행 절반 수준이 0.7% 정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민간의 장기 모기지 취급 확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의 적격 대출, 즉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 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주택담보부 채권 MBS를 발행하기 쉽게 만들어진 장기 고정금리 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하고요. 네. 가계부채 질적 개선 기능을 민간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에게 차주,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네. 예를 들면 고정기간 5년 이상의 혼합형, 또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을 탄력 조정하는 계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이요? 네.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은 알겠는데 스트레스 DSR은 뭔가요? 네,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네.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산정 시에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이제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변동금리 대출에는 이 과거 5년 이내에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이제 비교해서 결정되는 단계별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변동금리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이제 가상금리를 적용하는데요. 예. 이 스트레스 금리가 상반기까지는 25%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 그리고 25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더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상반기에서는 한 2% 4% 하반기에는 한 9%까지 그리고 25년도부터는 한 최대 한 16%의 대출 금액이
현행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부채 상환 비율만 하더라도 소득과 이제 연계돼서 대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규모가 더 축소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소득 5천만 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했다고 가정해 보면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DSR이 100% 적용되는 25년도 변동금리 상품은 2억 8천만 원으로 현재와 비교하면 16% 줄어든 5천만 원이 감소하고요. 네. 혼합형은 3억 원까지 대출되고 주기형은 3억 1천만 원으로 예전에 비하면 모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이 스트레스 DSR의 단계별 시행 시기는 1단계는 2월 26일 주택담보대출부터 시행되고요. 2단계는 올해 6월 예정하고 3단계는 올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규모나 내용 면에서 많이 축소되는 거네요. 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상황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정책 대출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한정됩니다. 소득 제한과 주택 가격 6억 원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비싼 주택에 많은 관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기에 예산 규모를 10조 원 안팎으로 배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DS까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만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바로 어제부터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제 이제 신청이 1시간 지연될 만큼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본 조건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주택 가격은 9억 이하의 가구의 규모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가능하고요.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LTV 70%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출 금리인데요.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면 1.6%부터 2.7%의 초저금리가 적용되고요. 연소득이 8,500만 원 초과이면 2.7에서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이 한 명 낳고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는데요. 5년이요? 네. 그 사이에 둘째, 셋째가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금리가 0.2% 추가 인하해주고 추가로 특례 기간도 5년씩 연장되어서 최대 15년까지 초저금리의 특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또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 가구에서 지금 주택이 한 채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의 대환도 가능합니다. 네.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면 경제적일 수도 있겠죠.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계속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보금자리론과 주택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는 2월 1일 0시 15분부터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개시합니다.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30만 원,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로 대구로는 배달과 택시 호출 서비스를 비롯해 밀키트, 전통시장 묶음 배송 서비스 등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편의점 배달,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연계 등 신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2월 1일부터 대구로 내에서 대구로 페이로 결제할 경우에는 5%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2월 23일까지 2024 달서 맛 식객단을 모집합니다. 달서구 맛집 탐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식객단으로 선정되면 달서 만나 음식점, 달토기빵 등 달서구 대표 음식을 홍보하고 음식 관련 축제 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설맞이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가지 대청소, 무단투기 단속, 청소 상황실과 기동반 운영 등을 진행하고 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 인증 이벤트,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 연휴 총 4일 중 설 당일인 2월 10일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1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데요. 거주지별 생활쓰레기 배출일을 알고 싶다면 해당 구군 홈페이지 또는 120 달구벌 콜센터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대구포럼 세 번째 시리즈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홍구, 김옥선 등 13명의 작가가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전지구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인류세와 환경, 생태계 위기를 다룹니다. 전시 기간 중 도슨트, 참여 이벤트, 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니까요. 대구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관련된 정보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식은 피자는 물 한 컵과 같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면 갓 만든 피자처럼 따끈따끈한 피자를 먹을 수 있고요. 카레가 남을 때는 물 대신 우유를 넣어서 끓이면 풍미가 더해집니다. 또 조미료는 나무젓가락과 함께 보관하면 습기가 차지 않고 뭉치거나 굳지도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방법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대구의 한 단독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주인이 주택용 소화기를 활용해서 초기 진화하면서 큰 불을 막았다고 합니다. 강북소방서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주택용 소화기 비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갖는다고 하죠. 아직 가정에 소화기가 없다면 서둘러 장만해 보시고요. 소방서에서는 설 선물로 소화기를 적극 추천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